나만의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만 전략을 짜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무주택자들은 길잖아요. 무주택자들은 말 나온 김에 무주택자 얘기 한번 해보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샀잖아요. 네, 저 샀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계산하고 샀나요? 그냥 필요해서 산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제일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거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내 집을 사야 된다. 그렇지. 난 실소유니까. 네. 두 번째는 이 집값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곡점을 맞춰서 내가 정말 쌀 때 사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 결국 나중에 우상이 한다면 내가 어쨌든 실소유인데 내가 뭐 거의 5년 10년 살 거면 결국엔 지금 사도 나중에 떨어지겠지만 결국엔 또 올라와 있을 테니까. 그거였어요. 저는 그게 전부. 바로 이겁니다. 무주택자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바로 우리 김 작가님 마인드. 진짜 이거예요. 왜? 자, 막 계산을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미래는 몰라. 계산을,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모르는데, 무주택자들이요 계속 무주택일 경우들이 많은 게, 맞아요. 무주택자들은 좀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진짜 자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는 분들이 있고요. 그거 뭐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구매 능력이 돼. 구매 능력은 되는데 굳이 필요가 없어서 집값 떨어질 아직 것 같기도 결혼을 하고. 안 했거나 옛날 내가 그 가격을 알거나 뭐. 또 마음만 먹으면 또 살 자신은 있는데 굳이 안 사고 싶기도 하고, 옛날 가격도 알고 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 주변에 보면 어려워요. 진짜 미래를 예측하는 거. 만약에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칼날을 과거에 공포에 사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면서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겠냐고. 잡으면 피나잖아. 다치잖아. 지금 또 약간 두렵죠, 무주택자들은. 김 작가님은 이제 자신 있게 구입하셨지만 만약에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야,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참 그렇죠. 자신 있게 한 건 아니고 여기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 다 만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든가 자신 있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막 그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샀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샀나? 그렇죠. 막 그런 생각이 불안한 들죠. 마음은 들죠. 네, 그거는 인간인 이상 똑같은데, 안 사면은 마음이 없어질까? 그것도 또 아니죠. 계속 고민이지. 언제 사야 되지? 그러면 10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졌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 난 8억에 떨어지면 내가 반드시 들어간다. 8억대도 안 살 것 같은데. 안 사지. 그게 사람 심리예요. 7억 떨어질 것 같거든. 7억 떨어지잖아요. 살 것 같아요? 안 사. 6억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6억 안 떨어지고 7억 5천 갔어. 7억대 샀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5천 비싸게 사는 건데. 그렇게 돼. 그럼 또 8억대잖아. 아유, 타이밍 놓쳤네. 다음 타임 젖었네. 기다리자. 9억 가잖아. 10억? 11억.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12억, 15억 가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계속 놓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분들은 하셔라. 무주택자들은 너무 계산하지 마라. 단 나의 작은 범위 내에서, 뭐 LTV 범위 내에서 너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넘어졌을 때 큰 상처를 받으면 넘어질 수는 있다. 넘어질 확률이 30에서 40%는 된다. 지금이 상승기 초입은 아닌 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승기 마지막 정도 아니면 침체기 진입인데, 상승이 더 길어요. 10년 주기설이 딱딱 맞지는 않겠지만 10년 주기설로 본다면 한 서울 같은 경우에 7년 정도 상승을 하면 3년 정도 조정이 가거든요. 3, 4년, 6, 7년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거 잘 넘기면 또 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해가지고 요거 바닥에 그거 진짜 운이에요. 바닥에 진짜 들어가시는 분들, 2012년도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계산해가지고. 그냥 그 타이밍에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생긴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진짜 시장 분위기 체크도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사다 보니까 그게 2012년도야. 이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르겠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난 뭐냐, 위험 추구형 성향, 이런 분들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닥을 잡은 거고, 가장 타이밍 잘 잡으신 분들은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상승기 시작할 때 회복기,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현명해요. 왜? 반등 치고 무릎 정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현명한 거고, 사실 2011년도, 12년도 들어가신 분들은 좀 잘 모르거나 간땡이가 부었거나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박수를 치지만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도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면 올해도 좋고요, 작년도 좋고요, 들어가서 오르면 좋잖아요. 그럼 올해가 떨어질까? 올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샀는데 올해 오르면 또 어떡할 거야? 좀 안타깝죠. 그때 살 걸. 그래 또 산다니까. 그럼 올해 말에 사는 것보다 작년 말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설사 조정이 되잖아. 조정이 되면 어때요? 대세 하락이 들어와서 그럼 올 게 왔구나. 한 3, 4년 그냥 안고 살면 되죠. 대출 이자 내고 난 그냥 갈란다.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마음만 가지면 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청약 조건이 좋은 분들.
그분들은 뭐 기다려야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인데 애가 있어.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수에 따라서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또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너무 사이가 좋아서 결혼하기 전에도 왜 임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그걸 좀 뭐라 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좀 많아요. 요즘 그게 일상화됐고 오히려 아니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애국자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좀 바뀌었어. 그런 분들 보면 박수 쳐줘.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면 잘 하는. 아우 내 노후에 국민연금 내줄 분들인데 그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애국자잖아. 그래서 신혼부부인데 애가 1명, 2명 정도 있어.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굉장히 유리해요. 이런 분들은 돈이 조금 있으면 돈에 맞춰서 사지 말고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지 앞으로 본 청약 물량들 나오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청약 물량 계속 좋은 거. 3기 신도시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좋은 기회예요. 왜? 신도시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내 집 마련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게 없어. 신도시밖에 없어요. 왜?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 대출이자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지 나오고 3년 동안 돈을 벌든지 안 되면 전세로 돌리든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엄격결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은 했지만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했지만 저는 우리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네가 사라고 했잖아, 자식아. 사라고 해놓고 3기 신도시 좋다고 하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내 자기 자금에 맞춰 사잖아요. 입주하려면 한 5년 정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안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 자, 내가 집을 샀는데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집값이 올라요. 그럼 기분 좋잖아. 잘 샀잖아요. 좋죠. 김 작가님 밤에 또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드실 거잖아. 나 잘 샀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떨어졌어. 떨어지면 조금 기분이 나쁜데 또 반대의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한 3년 동안 자금을 모았는데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신기한 게 주택시장 분위기가 침체가 되잖아요. 침체가 되면 신기하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다가 지금 또 약간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분양도 나고요. 그렇죠. 프리미엄도 떨어지고요. 당연한 거죠. 그럼 3기 신도시 분양권이 나오고 본청약 끝나고 입주 물량이 나오는 그 시기에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용어로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래서 예전에 부산,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 2기 신도시들 줍줍하러 많이 오셨잖아요. 그분들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2억 가지고 4채씩 분양권 잡았잖아요. 그게 그때는 합법이었고요. 불법도 아니고 애국자여서 혜택도 막 주고 양도세 특례 주고 막. 미분양이었어요. 미분양도 있고 피 2, 3천 주면 제일 좋은 거 산다니까. 그럼 한 5천, 6천 주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 그러면 자, 지금 내 집 마련 했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을 못 모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 한 5천만 원, 1억 모을 수 있잖아요. 모을 수 있잖아, 진짜. 그러면 3기 신도시 보고 좀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거 있으면 한 개 정도 잡으면 약간 다시 상승기가 올 수도 있죠. 해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가 또 상승기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 성향이 달라요. 저는 막 10주택, 5주택 이런 거 추천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3주택까지는 이해를 해요. 하다 보면 3주택 될 수 있지. 집 하나 있고 하다 보니까 한 개는 인플레이션 방어밖에 안 되잖아요. 내 집이 오르면 뭐해. 내가 가고 싶은 집은 더 올랐는데. 그러면 하다가 시장 상황이 이제 반등 치고 상승기 초입 정도 됐을 때 하나 더 사. 분양권 같은 거. 하나 더 사.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그러다 나중에 또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물론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죠. 10개, 20개씩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 취향이라서 저는 존중은 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전략을 짜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무주택자들은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나이가 한 70 넘었는데 무주택이에요. 할아버지. 그런 분들은 이런 전략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70, 80 정도 되면 언제까지 기다려. 그렇잖아. 근데 젊은 분들, 재작년에 우리 연끌 많이 했잖아요. 많이 2030.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회가 50년이 남았는데 10년에 2개씩만 투자해도 50년이면 10번 이상 투자할 기회가 남았는데 너무 초조해지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작년에 막 벼락거지 될 것 같고 포모 현상, 미싱아웃 될 것 같은 공포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 더 길게 보니까 진짜 좋은 기회도 계속 생기고요. 그렇죠. 지금이 끝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옛날에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때 이게 넘어져가지고 빨리 못 일어나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친 부분도 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조바심, 그렇죠. 초조함, 그거보다는 차분하게 나만의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인생의 경험을 길을 하고 있어. 걸어오면서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날 것 같은 불안감에 너무 그렇게 연끌을 하지 마시고 등산은 올라가야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간다는 기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무주택자를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그럼 지금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은 보험이거든요. 네. 제가 안전운전 하거든요. 네네. 운전. 제가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어. 그냥 지하철 타는 거 좋아하지. 운전하는 거 차 막히고 막 귀찮잖아요. 아파. 꼬리뼈가 아파요. 이거 앉아있으면. 그래서 차도 바꿨는데 아프더라고. 전 지하철과 자동차면 어차피 서울은 자동차를 타면 막히는데 지하철 타면 또 너무 붐비잖아요. 네. 그 비슷한 것 같아서 약간 저는 자동차 타는 거 오히려 더 좋아하긴 사람마다 해요. 달라요. 제 본부장은 이제 자동차 타는 거 좋아하는데 네.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좋아해요. 그럼 사람들도 쳐다보고 뭐 바깥에 내려서 저는 일부러 많이 걸어요. 감각. 역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아니 그리고 현장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지하철역에 있으면 한정거장 내려서 일부러 또 걸어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좀 힘은 드는데 어떻게 됐든 1주택은 제가 왜 운전 얘기했냐면 사고를 거의 안 나요. 제가 사고 난 적이 한 번 정도 있나? 네. 한 15년 전에 후진하다가 안 보여가지고 살짝 박은 적이 있는데 요즘 차들은 또 보이잖아. 그래도 보험은 들잖아요.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저는 1주택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보험이냐? 우리 장기적으로 제가 왜 우상향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하잖아요. 우리 금고에 집에 금고에 이제 5만 원짜리를 넣어둬요. 우리 김 작가님 금고에 뭐 한 몇십억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근거가 없어요. 자 넣어뒀다고 해요. 기분이나 좋으니까 10억원 넣어뒀는데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깜빡한 거야. 10억원을 금고에 넣어두고 네. 까먹고 10년 후에 생각이 난 거야. 아 맞다. 그때 10억 넣어뒀구나. 뭐하지? 뺐어. 그 돈의 가치가 얼마 될까요? 한 7억 4천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네네. 계산을 해보면. 네. 그러면 자 10억 원의 전세를 살았으면 네. 실질적으로 명목 가치는 10억이잖아요. 전세금 10년 만에 받았으면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만 원 정도.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샀으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거든요. 그렇죠. 10억짜리가 10년 후에 13억, 15억 가는 거는 저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10억짜리가 20억 갔으면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10억이 오른 게 아니라 5억은 인플레이션 방어한 거고요. 5억 정도가 올랐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무주택 전세로 살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없죠. 없죠. 그러면 7억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 그러면 1주택자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1주택자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쌤 얘기 들으니까, 그래, 3년 후에 떨어진다고? 그럼 지금 팔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3년 후에 떨어졌을 때 사면은 개꿀? 완벽하지 않나요? 완벽하지 않나? 그게 완벽할까요? 인생에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어? 잘 없죠.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 경험에 미추어서 그런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얘기해 주는 거지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 1주택을 팔았어. 고기도요. 아, 강아지 키우시죠? 네. 사료 주세요? 아니면 뭐 주세요? 사료. 사료만 사료는 간식 조금. 간식 좀 주고 고기 같은 건 아예 안 사람 주죠. 먹는 거야? 네. 절대 안 줘요. 잘하시네. 가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고기를 좀 줘. 고기 맛을 본 강아지는 사료를 잘 안 먹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강아지한테. 고통스럽지. 먹고 싶어서 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료가 맛있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무주택자들은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 다음 기회를. 집 하나 있는 분이요, 팔아버리고 무주택이 되면 그 불안감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거는 해본 사람들이 알아. 진짜. 집 하나 있는 사람, 집 2개 있는 사람이 팔고 무주택이 되면 불안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자기 집을 팔고 똑같은 자기 집을 1억 더 주고 사신 분을 제가 2분이나 봤거든. 똑같은 집을. 네네. 그 남편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잘 샀지. 그때 1억 안 주고 샀으면 그게 10억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잘하긴 했는데 안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주택자들은 파는 게 아니야. 네. 1주택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아, 보험인데 뭘 깨고 계산하고 하냐고. 그냥 보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인플레이션 방어라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래도 팔았어. 아유, 모르겠고. 난 베팅 한번 해볼래. 네. 팔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불안감은 뭐 당연히 들어오고요. 네. 자, 집값이 올라가. 팔았는데 올라.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겨? 그런 걸로 부부간에 불화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뉴스에 많아요. 많았죠. 엄청나게 많아요. 부부부라. 특히 제가 남자니까 남자분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남자분들이 약간 계산을 많이 하거든. 쓸데없이 막 수학 잘해가지고 인생은 수학이 아니잖아. 수학 쓸 일이 어디 있다고 막 계산한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미국 FRB가 금리가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강남 아파트가 30억이 되는 건 말이 안 돼. 땅값이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고 그때는 또 똑똑해. 막 팔았어. 집값이 올라.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 반찬이 달라지고
밥이 달라지고 거실에서 자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언권이 없어지고 뭐 애기만 하면 그거 제가 우리 강아지한테 하는 건데 안 돼 어디서 실제로 제가 그런 분 봤거든. 남자분이 돈도 잘 벌어. 뭐 임원인데 이제 상담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남자분이 이제 뭐 좀 끼어들려고 하면 여자가 이러면 아싸 이렇게 왜 그걸 실수했거든. 우겨가지고 팔았거나 여자분이 사자고 했는데 막아서 못 사게 했거나 하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강아지처럼 되는 거야. 이러면 알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올라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럼 내리면 기분이 좋을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분 좋죠. 난 정말 똑똑하네? 나 천재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때부터 또 고민이 또 들어가죠. 언제 사지? 지금 들어갈까? 그래서 1년 동안 떨어졌어요. 1억 떨어졌어. 지금 들어갈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이야. 3년, 5년 동안 그거 1주택자들은요. 그냥 집 하나 있으면 그냥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투자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인생은.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요. 투자가 물론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는요. 그냥 보완 수단이야. 수익형 부동산도 그렇고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월급 가지고 내 소득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스탠바이 이런 보완 수단으로 보조 수단으로 아파트도 투자 좀 하고 수익형 부동산도 좀 하고 주식도 좀 하고 뭐 여윳돈 있으면 코인도 좀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이게 직업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 김 작가님은 이제 이게 직업이지만 사실은 이게 힘들잖아요.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취미로 하는 거와 직업은 다르거든. 그러면 이게 직업이 되면 저는 인생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요. 부부간에 불화도 많이 생기고요. 오르면 기분 좋은데 내리면 또 어떻고 숟가락 집어 던지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아침마다 숟가락 집어 던진대. 그게 달라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그럼 밥 먹다가 숟가락 집어 던진다. 그럼 얼마나 많아. 그럼 가정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도 또 고민이야. 언제 들어갈지 몰라. 어떻게 알아. 떨어져도 팔지 마라. 답 없다. 1주택은 보험이라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다. 그냥 가. 스테이. 자, 그러면 존버. 그 얘기는 하시겠죠. 지금 이 주택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그렇죠. 상급지로 갈 것인가? 바로 아니면 그거죠. 내가 2주택자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1주택자가 해야 될 고민은요. 해야 될 고민이라기보다는 1주택자의 선택지. 예를 들어서 팔다. 제가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더 좋은 거. 이건 좋은 건가요? 아니, 더 좋은 거로 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오를 때도 더 오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물론 돈이 없는데 신용 대출을 받아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 자금도 좀 있어. 그리고 애 학군도 좀 돼. 그래서 뭐 양천구 같으면 뭐 신월동에 살다가 목동으로 이사한다든지 그런 거는 괜찮아. 왜? 더 좋은 데로 가니까 상급지로. 그럴 때는 팔고 가도 돼. 근데 바로 타이밍 놓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팔고 갈아타려고 했는데 내 집은 팔렸는데 갈아탈 집이 핀트가 끝났어. 주인이 안 판다 그래. 다시 매물을 알아봤는데 호가가 올려. 그래서 이게 뻥 쪄버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가야 돼요. 거의 매수와 동시에 매도가 돼서 이렇게 동시에 가야지 팔고 한 달만 지켜보고 사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타이밍 잡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갈아타시고 또 필요한 분들 두 번째 이유는 필요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 뭐 여러 가지 사정 뭐 애 교육 때문에 특수학교 뭐 특성화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 같은 거 파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필요해서 이사 가는 거 팔고 이렇게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들 그렇죠. 필요해서 샀잖아요. 집도. 그러니까 필요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필요해서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아니면 그럴 수는 있지. 그 현금을 가지고 뭐 다른 데 내가 쓸 데가 있다든지 자녀가 결혼해. 결혼시켜야 되잖아.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1주택인데 애 결혼을 시켜야 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팔아서 나는 뭐 30평대 아니면 뭐 신도시로 가고 남는 돈으로 자녀들 해준다. 그런 거는 괜찮지. 그렇죠. 그건 필요하니까. 1주택자들은 그런 경우 아니면 저는 그냥 존버해라. 그냥 스테이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2주택으로 가는 건 별론가요? 2주택으로 가는 건 본인이 생각을 해야죠. 그때는 이제 고민이 들어가야 돼. 이거는 1주택자들, 무주택자들은 고민이 아니거든요. 그냥 필요하면 하면 돼. 2주택으로 가는 거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죠. 나의 자금이 얼마나 될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 만약에 넘어졌을 때, 2주택으로 갔을 때, 넘어졌을 때 충분히 내가 잘 버틸 수가 있을까? 실제로 3년이 고비거든요. 제가 왜 3년 고비냐고 하냐면 저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시장에서. 사람 마음 똑같은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다주택자예요. 떨어져요. 그러면 1년은 버텨요. 그래 반등 치겠지. 괜찮아. 에휴 씨, 이자 좀 내지 뭐. 아유 괜찮아.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돼. 이자 낼 때마다 막 짜증이 나지. 한 3일 짜증 나다가 또 괜찮아지고. 이게 반복이 돼요. 2년 차 접어들게 되면 그래도 회복이 안 돼.
좀 반등 치려고 와서 희망을 가졌는데 또 꺾여. 아, 이거 물렸나? 라는 생각이 싹싹 불안감이 이제 막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막 그러면 또 주변에 친구들 만나면 막 야, 너 그거 팔았어? 너 어떡하냐? 막 또 약 막 올려. 또 친구가 너 조졌다 너? 막 이렇게 막 사사사 약 올려. 얄미워 죽거든. 그러면서 막 불안해. 남들 얘기에 막 휘둘리거든요, 우리는. 벼락거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꼭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애들이 꼭 얘기를 많이 해.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자랑하고 싶거든. 자기도 모르게 막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참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상처를 주는데 자기는 통쾌하지. 학교 다닐 때 제가 나보다 공부 잘했는데 난 투자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벌었다. 뭐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열받는 게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그렇죠, 맞아. 사실 우리가 방송 보면서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현빈하고 손혜진이 뭐 결혼한다고 발표. 하더라고요. 손혜진, 현빈 빌딩 있잖아요. 네.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지. 네. 잘생기고 예쁘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지들이 사든 말든 못 상관이야. 그러니까 우리 손에 닿지 않는 분들.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가 열받는 거는 비교 대상인 분들. 그게 그래서 보통 동창회 가면 나랑 옛날에 똑같은 학년에 똑같은 반에 있던 애가 나랑 그게 제일 열받는다니까? 달라지니까. 특히 나보다 공부도 못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생겼어. 결혼도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일도 내가 직장도 더 좋아. 난 진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연봉도 많아. 근데 동창회 갔는데 얘가 영등포에 뭐 아파트 하나 샀는데 10억 올랐대. 도대체 나 뭐?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뭐가 막 날아다니지. 나는 뭐 했나. 뭐 이렇게. 집에 오면 이제 막 그 남편분들은 이제 여자분들 동창회 가면 조심해야 돼. 그날은. 집값 오를 때는. 그러면 설거지도 좀 해놓고 일찍 자야 돼. 괜히 막 라면 먹고 그냥 이렇게 동창회 냅두면 어땠어? 아,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위험해. 그래서 얼른 자든지 뭐 청소도 좀 해놓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제일 열받아요. 진짜 상대적인 비교가 가장 열받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가버렸네. 그래서 다주택자 얘기하다가 지금 동창회까지 가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야, 2주택으로 가는 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년 차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2년 차부터 이제 고통이 막 와요. 대출 이자 부담도 있고요. 대출 이자 더 부담스러운 건 그거예요. 집값이 올라가주면 다 상쇄 돼. 종부세 내도 되고요. 대출 이자 내도 되고. 뭐 상관이 있어. 올랐는데. 1년에 2천만 원 이자 내도 집값이 1억 오르면은 땡큐. 근데 제일 힘든 건 대출 이자는 2천만 원, 1천만 원 내던 걸 2천만 원 내고 있는데 집값은 10억 같은 게 9억으로 떨어졌어. 미치죠. 야,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 차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멘탈이 나가요. 와,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아. 아파트 시장 끝난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이 오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매물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에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못 느껴. IMF만 집값 떨어진 줄 알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2010년에서 12년도에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개포주공 있죠? 네네.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개포주공 1단지 13평이 2010년도에 한 11억 정도 했어요. 2011년도 되니까 8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30% 떨어졌죠. 저는 이따가 바닥인 줄 알았어. 저희 고객들한테 들어가셔라. 이 정도면 괜찮아. 30% 떨어졌으면 괜찮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럼 몇 분이 투자했어. 2012년도 되니까 5억 7천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건 뭐지? 그래서 우리 본부장하고 막 얘기를 했어. 야, 조졌다. 이거 어떡하지? 이민 가야 되나?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나? 왜 찾아와서 멱살 잡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잖아요. 8억에 투자했는데 5억이 되면 2억 3천님 네가 무슨 전문가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조마조마해 죽겠는 거야. 아,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렇죠. 그때가 3년 차에 접어든 거죠. 사람들이 집어던지기 시작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전세 레버리지가 받침이 안 되니까. 새 아파트들은 그렇게까지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세가 9천이었거든요. 11억에 전세가 9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염없이 빠지더라고. 네. 끝났구나, 아파트 시장. 안 끝났더라고요. 2013년부터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 야, 궁금한 거는 요거 지금 11억에 8억, 5억 7천 낸 거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재건축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잠실중공 5단지가 지금 30억 가잖아. 28억에서 30이요. 30억이야. 그러면 11억이 8억 갖다 내기엔 30억이 20억 갖다 내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5억 7천 갖다 내기는 뭐야? 15억 갖다 내기잖아. 그러니까 30억이 15억 간 거야.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 또 감사해. 근데 안 팔기도 어렵지. 팔았겠지. 근데 안 판 분들 있어. 그러니까 그냥 무던하게 투자하고 묻어두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엔 벌더라고요. 기회가 됐을 때 하나 더 사고. 그게 약간 부동산이 결국엔 어쨌든 역사적 우리나라에서는 우상했으니까 내가 사놓고 모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가 되고 좀 무리하다 싶으면 하나 팔고 요 정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벌지 계산해가지고 하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면 나중에는 남는 게 별로 없어. 진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업자나 이런 분들 중에 실제로 그런 분들 막 아는 게 독이라고 사고 내릴 것 같으니까 팔고 막 계산하면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 3년 차 접어들게 되면 이제 던지기 시작하더라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대출 많이 받았으니까 그때 대출 이자 늘어나고 집값 떨어지니까 3년 차 되니까 멘탈 나가면서 던지면서 폭락을 하는데 그때만 잘 참으면 기회가 오죠. 그래서 그때를 참아야 되는데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 대출도 능력 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버티면 되는데 좀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그때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이제 세게 넘어지는 거죠.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나가는 거야.